예, 그러면 1세션 시작하겠습니다. 1세션 제목은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미국 신정부의 국제안보 통상외교 정책입니다. 저는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입니다. 오늘 이 첫 세션 사회를 맡게 된 것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행사에 그러니까 거의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이 오셨네요. 아마 그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예측한 사람들은 많지만은 속으로 그 해리스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트럼프가 당선될 줄 다 생각을 하면서도 당선되고 나니까 이게 이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좋은가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 데가 많고 제가 보니까 거의 매일 어디선가 문제를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신장할 것이냐.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아마 여기 모이신 분들 다 궁금하고 고민이 많은 분들인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제기하는 도전 가운데 국제안보 그리고 통상외교에 제기할 도전 이게 저는 지대한 관심사라고 봅니다. 더구나 이번에 그 트럼프 행정부 그 강요 내정 그 지명하는 거 보니까 국방장관 지명된 사람은 세상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김정은이 원하는 거 다 주자 이런 말도 한 사람이고 한데 우리 이거는 이세신에서 윤영관 장관님께서 아마 그 해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게 트럼프가 막상 되고 나니까 걱정되는 게 많은데 오늘 이 내공 있는 전문가들을 최고의 내공을 갖춘 전문가들을 다 모시고 이런 집단 지성을 결집하는데 저는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모신 이 5분의 이 전문가들, 현자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제를 맡으신 2분과 지정 토론을 맡으신 분이 3분이 계시는데 무슨 최우선 발제를 맡으신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은 미국 신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전망을 해주시겠습니다. 2번째 발제자는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네. 허 교수님은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외교, 미중 경쟁이 가속될 것이냐 감속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발제를 해주시겠고요. 토론자 3분은 우선 차정미 국회 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번째 조영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부 교수님이십니다. 네. 오늘 진행 방식은 우리가 지금 할당받은 시간이 전부 다 한 90분인데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 토론을
할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또 아마 이게 플로에서 질문하실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걸 준비해온 걸 다 발표를 하시면 아마 플로에는 질문할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가혹하지만은 저 발제자 두 분께서는 15분 이내로 좀 그 핵심 그 결론만 좀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혹시 나중에 시간이 모자라면 그 토론 과정에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다시 시간 봐가지고 제가 더 설명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 토론자분들은 뭐 준비는 한 1시간어치를 다 준비해 오셨겠지만은 그걸 한 10분으로 좀 요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이게 다 공들여서 준비해 오셨을 텐데 제가 너무 시간을 적게 들여서 죄송합니다만은 뭐 핵심 결론만 일단 딱 하고 그다음부터 토론 과정에서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저 패널 소개를 해드리고 먼저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님께 발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외교안보정책 전망인데요. 먼저 뭐 대전략 내지는 국가안보 전략에 대한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고립주의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걱정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국제주의적인 관여 정책을 저는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뭐 제가 뭐 개념적으로는 선택적 관여라는 이제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뭐 전 세계에 걸쳐서 관여하는 건 아니죠. 전략적으로 중요한 아시아, 유럽,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주의적 관여를 하는 정책이 될 거고 사실상 그 내부에 조금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실제 뭐 개념적으로 보면 약간 옵시어 밸런싱 내지는 역외균형에 가까운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크게 위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철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중동 지역은 아주 최소한으로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시아 지역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가라고 불리는 뭐 미국 우선주의자들도 상당수가 고립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 조언자들은 대부분 아마 트럼프하고 비슷한 류의 사고를 하는 일종의 국제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조금 더 아마 후퇴된 형태의 국제주의를 사고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현실에 있어서는 아마 유럽에도 저는 계속 관여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 기간에 이미 내부적인 토론을 통해서 사실상 내부적인 합의가 형성이 됐습니다. 유럽에서 떠나고 나토에서 탈퇴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트럼프 개인도 뭐 유럽의 동맹국들이 자기가 맡은 역할을 정당하게 수행한다면 100% 나토에 자기 머무를 거다라는 공언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제 예측은 뭐 유럽에서 떠나면서 굉장히 큰 어떤 전략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고 사실상 기존의 국제주의적인 전략의 흐름 속에서 전반적인 대전략이 추진될 거다라는 생각을 우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은 사실상 뭐 국제 체제의 세력 균형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있는 건데 미국이 여전히 유일강대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일강대국이지만 냉전이 끝난 후에 있었던 아주 막강한 지위인을 이미 잃어버렸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사실 쇠퇴하고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는 거죠. 우리 중국은 소위 니어 피어 컴피티터 거의 이제 근접한 형태의 경쟁자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견제를 하는 대전략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전략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중국 견제가 아마 과거의 소련에 대한 봉쇄 정책처럼 미국의 이제 국가 안보 전략의 가장 크고 가장 핵심적인 이제 부분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역 간의 우선순위로 봐도 아마 아시아, 유럽, 중동 정도의 순서고 아시아에 뭐 훨씬 더 큰 높은 순위가 주어질 거고 자원도 거기에 집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저는 뭐 절제죠, 리스트레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미국 우선주의자들이 특히 과거에 부시 행정부도 그랬고 민주당 정부들은 대부분 다
이게 이념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과도하게 오버스트레치 됐다. 과도하게 군사적인 개입을 하고 미국의 자원을 낭비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더 중요한 적으로 떠오르는 중국에 대한 대응에 소홀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도 그렇고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런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자제하면서 물론 필요할 때는 군사력을 보여주겠지만 강력한 군사력에 기초한 외교를 중심으로 해서 전략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사고가 굉장히 강하고 또 한편에 소위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건 결국 미국의 이익을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어떤 추상적인 국제적인 질서나 제도의 어떤 동기보다도 더 앞에 놓겠다는 얘기죠. 그간의 미국의 어떤 이익보다도 세계 공공재를 제공하는 패권 국가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너무나 관대한 형태의 무역 정책이나 다른 동맹 정책을 펴면서 사실상 미국의 이익을 훼손했다라고 하는 사고로 하는 사람들이고 트럼프는 특히 거래적인 관점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미국의 이익을 가장 앞에 놓고 사고하는 형식의 조금 이기적인 형태의 지도력을 발휘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국제적인 어떤 리더십을 뭐 절대로 방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형태나 타입이 다른 형태의 아마 지도력을 발휘하는 국가가 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중국 정책은 기본적으로 저는 굉장히 터프한 형태의 강경한 밸런싱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이미 기존에 2017년부터 추진되어 밸런싱 전략을 한 단계 더 스텝업한 형태의 전략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중에 가장 큰 변화는 저는 무역 경제 정책에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1차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이미 뭐 상당 정도의 디커플링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그건 여전히 제한적이었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주로 핵심 기술들을 통제하는 걸 뭐 중심으로 해서 소위 뭐 디리스킹 내지는 제한적인 디커플링을 시도했던 시기였지만 이제는 뭐 제 판단은 뭐 훨씬 더 강한 기술 통제뿐만 아니고 더 중요하게는 굉장히 고율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하면서 아주 광범위한 형태의 디커플링, 경제 분리를 시도하는 아마 정책을 저는 추구할 거라고 보고 그거는 굉장히 격한 미중 간의 아마 경제로 전반적인 관계를 변화시킬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갑작스럽게 그럼 과거에 우리가 봤던 냉전적인 어떤 군비 경쟁까지 갈 거냐에 대해서 저는 아직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특히 해공군력에 있어서 워낙 현격한 열세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굉장히 터프한 형태의 견제 정책을 펴더라도 당장 군사적인 직접적인 도전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아마 자제를 상당 기간 할 거라고 보고 미국도 굳이 중국을 자극하면서 중국이 밀리터리 빌드업을 할 동기를 줄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중국이 한 2% 정도의 GDP를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고 미국도 한 3.5%죠. 그건 냉전기하고 비교해서는 여전히 현격하게 낮은 수준의 국방비입니다. 아마 거기서 일정 정도의 증가는 있고 기술 개발을 통한 아마 군사력 경쟁이 더 이제 점증하겠지만 여전히 과거 냉전기에 비해서는 좀 더 낮은 수준의 아마 군비 경쟁을 하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중국도 이런 미국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대응을 하겠지만 여전히 그거는 뭐 러시아하고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기술 개발을 통해서 현대화를 가속화하는 형태의 아마 대응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아마 동맹 정책에 대해서는 뭐 글로벌한 차원에서는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유럽, 중동, 아시아 지역의 동맹을 저는 기본적으로 유지할 거라고 보고 중동 지역에서도 사실상 현재 수준의 상당히 최소 수준의 아마 밀리터리 포스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수준을 저는 유지하면서 주로 현재 동맹국들하고의 관계를 강화하고 특히 이스라엘하고 아랍 국가들의 어떤 연대를 좀 더 강화하면서 외교적으로 이란을 봉쇄하는 걸 주 목적으로 한 전략을 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군사 개입은 하지 않으면서 이런 어떤 외교적인 수단을 중심으로 해서 안정과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책을 펼 거다라는 생각이고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합니다. 이게
트럼프가 항상 동맹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다자적인 형태의 여러 가지 제도나 어떤 기구 같은 데 들어가는 걸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보고 봐왔던 여러 가지 동맹이나 소다자 형태의 여러 가지 연대의 발전 과정은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쿼드 같은 경우는 이미 일기 때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실은 재건된 협력체죠. 그리고 오커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했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트럼프 진영에 있는 주요한 정책 결정자들은 그거는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외교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이라고 하는 이제 뭐 최대 적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뭐 미국 혼자의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어떤 파트너들이나 동맹국들하고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뭐 거의 의견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당히 강한 어떤 그런 동기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트럼프 개인이 굉장히 거래적인 사고를 한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누구나 다 그거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아마 트럼프 진영에서도 그러한 사고가 맞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합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 문제나 국방비를 증액하는 문제 그리고 아까 윤동민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역 내에 있는 동맹국들이 좀 더 자기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기 방어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요구는 아마 전보다도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군사혁신 부분은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2018년에 이미 굉장히 확고하게 군사 전략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그거는 매티스하고 덤포드가 굉장한 아마 혁신을 추진하기 시작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게 저는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바이든 행정부 내내 지속됐고 뭐 어떤 국방부 장관이 들어서든 아마 이 방향은 저는 바뀌지 않을 거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과거처럼 한국이나 이란 같은 작은 규모의 국가들하고 북한하고 이란 같은 작은 규모의 국가들하고 지역 전쟁을 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젠 중국같이 강대국하고 대규모 전쟁을 벌이는 개념에 기초한 군사 전략입니다. 그 방향이 아마 지속이 될 거고 그걸 위해서는 아마 일기 때는 국방비가 상당히 높은 폭으로 증액이 됐지만 이번에는 저는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국방비가 증액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에 나온 내부적인 토론에 대한 결과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보도를 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현재 재정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방비를 크게 늘리는 것보다는 그 내부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걸 중심으로 한 우선순위의 조정을 좀 더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갖는 건 아마 미래 전력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 투자에 아마 집중적인 우선순위가 주어질 거다. 그거는 바이든 행정부 내내 사실은 쭉 연결되어 온 어떤 일종의 추세입니다. 그리고 해군력 증강에 굉장히 큰 우선순위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도 포린 어피어스에서 좀 이제 공언을 했지만 과거에 일기 정부에서 추진하려다 사실 중단됐던 한 2023년까지 355척으로 미 함선들을 증가시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아마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특히 아시아 전장에서 사실 중국하고의 미래 군사 경쟁에서 가장 아마 중요한 부분이 이런 해군력에서의 경쟁이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강한 우선순위를 이 부분에 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중국이 또 핵전력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현재 진행되어 온 핵 현대화 계획도 아마 상당히 우선순위를 두고 계속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작전 개념상에 엄청난 혁신이 있어 왔습니다. 그거는 AI를 활용해서 거의 전장에 있는 모든 센서들과 무기 체계들을 연결해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정보들을 취합하고 그걸 프로세싱해서 그걸 정보화된 형태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건 상대방이 반응하기 전에 더 빠르게 결정을 내려서 공격을 하고 또 다른 반응을 하기 전에 또 한 번에 공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난 속도를 가진 사실은 유연한 작전 방법입니다. 거기다 통합된 작전이죠. 전 영역이 통합된 거의 뭐 단순한 어떤
코디네이션이 아니고 완벽하게 인터그레이트된 형태의 전영역 작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혁신적인 작전 개념을 가지고 중국이라고 하는 이제 막강한 군사적인 경쟁자를 압도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계속 발전돼 갈 거다. 그거는 아마 이미 대단히 구체화된 형태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뭐 되돌아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개 전쟁 관련된 생각은 뭐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아시아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직접적인 어떤 특히 지상전 형태의 군사 개입은 뭐 피할 거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미 조기에 종식시키겠다고 선언을 했죠. 근데 저는 쉽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많은 다른 변수들이 있고 특히 유럽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굉장히 결정적인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럽도 흔들린다면 아마 우크라이나의 옵션이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유럽이 좀 더 지원을 강화하면서 서포트를 한다면 저는 우크라이나가 아직은 완전히 전력이 소모된 상황이 아니고 여전히 싸울 의지가 있는 국가고, 특히 협상 과정으로 들어갔을 때 영토 문제를 완전히 포기하고 협상을 하라는 지금 압력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과연 그거를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전략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안전 보장이 또 다른 중요한 뭐 아마 협상의 의제일 텐데 저는 나토 가입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장기화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은가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나리오로 아마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양쪽의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하고,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저는 뭐 상당히 빠른 시기에 종식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정책은 다음 세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간략하게 한국의 정책은 저는 뭐 한국이 가진 근본적인 전략적 이익은 한반도나 주변 지역에서 사실은 팽창주의적 세력을 억제할 수 있는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게 아주 근본적인 저희들의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미국이 가진 이익과 뭐 거의 동일한 아주 근본적인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미중 경쟁이 더 격화되는 상황을 저희들이 맞는다면 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미국하고의 동맹을 좀 더 확실하게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뭐 중국하고는 가능한 한 일정한 우호적인 관계를 여전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아마 경제나 무역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 이제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할 텐데, 뭐 일반적인 어떤 무역이나 투자 관계에 있어서는 최대한 저희들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이런 미국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중국은 활로를 찾아야 되고, 아마 한국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관계 개선의 동기는 더 강해질 겁니다. 저희들이 그걸 활용하면서 일정 정도의 관계는 유지하고 지금의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맹은 이제는 좀 더 지역화된 형태의 동맹으로 저희들이 분명하게 방향성을 잡고 서서히 어떤 소다자 형태의 여러 가지 협력체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사실 군사 혁신을 미국하고 좀 더 강하게 같이 협력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전력도 발전시키면서 양자가 같이 훨씬 더 효율적인 합동작전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여러 가지 협력의 공간이 더 크기 때문에 아까 윤덕민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런 발전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의 동맹으로 발전할 기회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우순 교수님 발제 감사드립니다. 뭐 제가 자의적으로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 트럼프가 돌아왔다고 해서 세상에 종말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중 경쟁이 격화되더라도 뭐 서로 군사적 충돌 이런 거는 큰 걱정할 필요가 없고 군비 경쟁도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다. 말이 고립주의지 실제로는 국제주의 유지할 거다. 아시아 중심 외교안보 정책으로 갈 거다.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언급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근데 그 2018년인가요? 그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해달라
요청하니까 국방장관하고도 상의 안 하고 그 돈 많이 들어가는 연합훈련 그거 중단해야지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대통령이 참모들하고 전혀 상의 안 하고 그 들어준 거 보면 그 트럼프가 다른 건 몰라도 전쟁 아주 싫어하는 건 전쟁만 싫어하는 게 아니고 돈 들어가는 거는 아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뭐 저 방위비 분담 이런 것도 뭐 그런 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은 그래서 돈 많이 들어가는 전쟁 이런 거는 그냥 겁만 주지 실제로는 저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걸로 그렇게 아마 최 교수님 진단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잘못 분석한 거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나중에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저 허윤 저 서강대 교수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외교 정책에 대해서 한번 전망해 보고 또 우리의 대응책이 뭐가 있을까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을 한번 알아보려면 이번에 트럼프가 왜 당선되었는가 그 당선 배경을 한번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의심의 초강대국의 등장. 다시 말하면 이 미국의 패권적인 지위, 달러나 군사력이나 기술이나 지리적 위치나 시스템이나 그리고 인구 구성이나 모두가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패권적 위치가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내적으로는 패권국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의 하단에 있는 비숙련 노동자들이 미국의 자국 영향력이 대외적으로 투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유권자들의 표심을 트럼프가 정확하게 읽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90년대와 2000년대의 초세계화를 거치면서 자유무역이 심화되고 또 불법 이민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많은 그 비숙련 노동자들은 이런 어떤 것들이 바로 미국 제조업의 몰락과 일자리 감소를 가져왔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 출구조사에서 보면 불법 이민 그리고 고물가 문제가 후보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상호의존의 무기화입니다. 세계화 또 초세계화 거치면서 세계 경제가 각국이 굉장히 의존도가 심화되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상호의존도가 무기화되면 굉장히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각국은 특히 핵심 광물, 히토류 포함해서요, 또 원자재 수급을 둘러싸고 특정국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그 나라의 취약성을 노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그 중국발 위험 요인이 미국의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런 진단들이 표심을 자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낙태권과 또 뭐 트럼프가 민주주의 적이니 하면서 이념적인 것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는 철저하게 불법 이민 문제 그리고 물가를 중심으로 공약을 펼쳤고 그것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신행정부의 통상 외교 정책은 한마디로 균형 무역, 공정 무역, 상호 무역 이렇게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건 트럼프 1기에 USTR을 대표를 지냈던 라이타이즈가 최근에 책에서 밝혔습니다.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트럼프 신행정부는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해서 무차별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떤 일방적 압박이 한국을 중국과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맹 비동맹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대해서 뭐 엄청난 그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가 당연히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뭐 멕시코, 베트남, 대만, 독일, 일본, EU, 한국 뭐 이렇습니다. 한국도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미 많이 보도되고 또 핵심 공약집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소개되었지만 미국은 보편적 관세 부과 그리고 상호 무역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보편적 관세 부과는 기존에 있는 관세에다가 10% 또는 20%를 추가하겠다는 건데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FTA를 맺은 나라는 굉장히 낮은 관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FTA 체결국에 이것을 적용할 건지 말 건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없고 또 미국은 이 불공정 무역을 한다든지 환율 조작을 시도하는 국가 등에 대해서 앞으로 10% 기본관세 외에 추가로 징벌적인 세율을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얼마만큼 부과할 수 있을지는 현재 미정인 상태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외교 노력 이하에 또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그 사실 멕시코, 캐나다하고 3국이 전부 다 미국의 FTA 체결국이거든요. 이 세 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총 2,720억 달러 작년에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 무역 적자 25.5%에 달하는 이런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는 무역 흑자를 뭐 기업의 이윤 또는 무역 적자를 기업의 손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나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역 균형을 이루겠다.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안정적인 자국 중심 공급망 형성인데요. 사실 트럼프가 2기가 되면 소위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온쇼링, 미국 기업에 옮기는 거 리쇼링이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다 들어와라. 마켓 쇼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물건 팔려면 다 들어와라 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강하게 저는 수출 기업들한테 압력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중에 외국 기업들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보조금을 왜 주냐? 관세를 엄청나게 부과하면 그거 피해서 다 들어올 건데 그래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이든 지우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많은 기업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바이든 때 소위 그 인플레 감축법 IRA,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배터리를 포함해서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진출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100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그 정책의 불연속성 또는 비일관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는 도널드 트럼프가 굉장히 해리스와 그 어떤 철학의 차이 또 입장의 차이가 선명한 부분입니다. 바이든은 오히려 그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깐깐한 규제가 다 기업의 비용으로 보고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고 환경 규제를 축소하고 화석 연료 생산을 늘려서 화석 연료 비용 가격을 낮춰 가지고 미국 제조업 그리고 소비자들의 물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들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해리스나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에너지 자립도 추가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어떤 법안들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안을 뭐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을 해도 하원 내에서는 또 상원 내에서는 자기 지역구에 있는 공장들이 있고 교차 투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충분히 그 법안이 가지는 그런 어떤 효과는 무력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2032년까지 신차의 66%를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EPA 기존 목표도 폐지하겠다. 또 연기금에서 ES 투자 의무 규정도 철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얼마만큼 진행될지는 몰라도 최근에 여러 가지 강요 인선을 보면 충분히 공약을 지킬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그 무역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와 맺은 USMCA 무역 협정이 있습니다. 이 USMCA는 원래 2026년에 재협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앞당길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미 FTA에 대해서 저희가 미국에 대해서 작년에 444억 달러 대미 상품 무역 흑자를 냈습니다. 올해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눈에 한국은 미국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또 미국의 많은 제조업 기반을 무너뜨린 그런 어떤 운용으로 지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미국은 소위 그 보편 관세뿐만 아니라 상호무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좀 다릅니다. 뭐냐면 미국이 무역을 하는 무역 상대국과 똑같은 관세 비관세 장벽을 취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미국의 입장에서 무역 적자가 해소되지 않으면 끝없이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상호무역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큰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미 FTA의 경우에도 재협상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미국은 한국에 대한 협상 카드로 이 한미 FTA 재협상을 들고 나와서 다른 어떤 그 요구를 관철시키는데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IPF 우리가 많이 공을 들였죠. 바이든 행정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것도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중견제 강화 및 전략적 디카플링. 원래 트럼프 행정부는 디카플링을 들고 나왔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 와서 이제 유럽을 따라서 디리스킹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디리스킹보다는 훨씬 더 강한 그렇지만 전면적인 디카플링은 어렵기 때문에 제한적 또는 전략적 디카플링을 추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60% 지금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부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임팩트는 엄청나기 때문에 현실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연구기관이나 연구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일단 그렇게 이야기하고 트럼프는 굉장히 그 상대를 놀라게 할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양자 협상에 항상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양자 협상에서 유리한 중국에 대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60% 대중국 관세 부과에 대한 프로세스는 아직까지 불명확합니다. 중국 통제도 그동안 수출 통제 또 중국의 인바운드 투자에 대해서 통제했다라고 하면은 아웃바운드 투자, 금융 그리고 지재권, 인력 등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규제를 또 제재를 시행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중국 제국 특혜 철폐 이건 이제 중국에 대해서 WTO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그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동안에 한 3차례 이상 시도되어 왔기 때문에 아직은 불명확하지만 트럼프 행정팀의 트럼프 그 선거 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가 2기가 출범하면 미국 국내법의 다자화 또는 국제화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WTO를 통한 다자주의는 미국의 주도하에 상당히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제 그 거대한 미국 시장을 무기로 미국의 국내법을 다자화하고 바이 아메리칸, 하이 아메리칸,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라고 하는 압박을 전 세계를 통해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업별 영향은 굉장히 좀 내용이 많고 디테일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산업 영향을 보면 기회와 위험 요인이 병존하고 있다 이렇게 드릴 수 있고요. 조금 그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자동차라고 하는 분야들은 조금 어려운 환경, 부정적인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트럼프 1기 때 철강 산업을 대상으로 했던 232조 안보조항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을 만큼 상당히 미국이 경계를 하고 있고 또 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전부 100% 지금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또 철강도 지금 저희는 관세가 아니고 쿼터를 받고 있습니다. 263만 톤이죠. 근데 이 쿼터가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철강 산업이 쿼터를 받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무역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각 나라의 산업별로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내는 산업은 전부 리스트에 올려놓고 앞으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작년에 44억 달러 미국 흑자 중에서 350억 달러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봐서는 한국의 자동차 이건 뭔가 손을 봐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방위산업, 건설업 전부 긍정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끝으로 대응 전략은 1분만요. 저는 트럼프 굉장히 불확실성, 굉장히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기업들은 언제나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극단적인 어떤 자국 우선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70년대 미국이 뭐 일방적으로 남베트남 철군하고 주한미군 축소하고 대만과 당교하고 중국과 수교했던 것처럼 상당히 극단적인 트럼프식 자국 우선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는 중국인데요. 중국은 지금 그 미국의 이런 어떤 자국 우선주의적 또는 그 고립주의적 성향에 뭐 편성해서 대안적 질서를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직접 충돌은 피하면서 동시에 미국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미국과의 간격을 확대하는 이른바 이 쐐기 전략을 구사하고 한국이 그 주요 타겟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작년에 그럼 미국의 수출을 왜 이렇게 많이 하게 됐냐? 많은 것이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현지 투자하면서 그 우리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국내에서 가져가는 부품 소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한국의 경우 한국에서 원자재 부품 중간재를 조달하는 비율이 미국 시장의 경우 61.4%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앞으로 수출 유발 효과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우리 끝으로 우리 그 산업들은 지금 트럼프 이게 통상 정책이 완전히 뭐 정해져 가지고 우리 기업이 정해진 어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어떻게 잘 적응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으로서는 제 생각에는 이런 어떤 정부와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으로 트럼프 신행정부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허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최우선 교수님 발표를 들을 때는 조금 안심이 됐는데 이게 좀 허영 교수님 그 경제 분야 발표를 들으니까 뭐 걱정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그 지난 트럼프 1기에 그 게리 콘 그 국가경제위원장인가요? 이 사람이 그 트럼프 오벌 오피스의 그 트럼프 책상 위에 한미 FTA 폐기 안 서명하려고 거기다 갖다 놓은 걸 보고 자기가 그냥 빼냈다는 이야기가 밥 우드워드 책에 보면 나오는데 어떻게 그 트럼프가 한미 FTA 폐기하려는 걸 그걸 빼낸 것도 모르고 지나갔는지 그는 제가 사실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이 트럼프가 이 무역 흑자를 악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외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 이걸 악으로 여기고 기업 회계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업이 손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 무역 이 흑자는 이거는 이 선이고 적자는 악이다. 이런 이분법적 이 고정관념 이거 아마 앞으로 이거 누가 아무도 이걸
바로잡지는 못할 텐데 이런 생각에 계속 지배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맡게 될 도전이 만만치 않겠구나. 그래서 허 교수님 최악에 대비하자 하는 그 앞으로 전략으로서 트럼프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최악에 대비하자 하는 게 이게 아주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토론 순서는 먼저 차정미 국회 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님부터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정미입니다. 저는 사실 중국 연구자고요. 중국 연구하면서 과학, 미중 기술 경쟁 연구를 하고 있고요. 두 분 발표를 잘 들었는데 사실 두 분은 워낙 저명하신 분들이어서 전망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사실은 아직도 여전히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라 크게 전망, 단정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7월에 사실은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제가 그 트럼프 2.0 시대 전망과 관련한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면서 두 가지 제기를 했던 거가 첫 번째는 변곡 인플렉션 포인트와 관련된 건데요. 조금 더 트럼프 정부를 바라볼 때 큰 틀에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방향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가 이제 2022년도 미국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가 나왔을 때 거기에 규정했던 게 지금의 시대는 인플렉션 포인트에 있다. 변곡점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바이든 시대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인플렉션 포인트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실제 트럼프의 등장, 트럼프를 선택한 미국의 선택이 미국의 변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국제질서 변화라고 하는 것이 나은 사실은 결과일 거고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끌고 갈 이후 질서가 실질적으로 이 전후 질서에서 인플렉션 포인트의 잠재적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뭐 다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제 제도에 대한 부분들, 동맹에 대한 부분들, 규범에 대한 부분들, 사실 그런 기존의 전후 질서를 유지했었던 핵심 축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미국 스스로, 트럼프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전후 질서에서의 변곡점이라고 하는 게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될 것인지는 사실은 향후 트럼프 4년의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를 선택한 방향의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뭐 국제주의 우리 그 최우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개입할 가능성, 관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계속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딥스테이트 해체론이라고 하는 기존의 전쟁 광들을 모두가 정리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국방부, 국무부 그리고 방위산업체들에 있는 전쟁 광들을 모두 정리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기존의 이 국제주의를 지탱했었던 미국의 관료적 구조 자체에 대한 도전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뭐 아시는 것처럼 국방부 장관, 국무부 장관의 인선에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그 7월 달에 제가 전망했을 때 미국 트럼프 2.0 시대를 전망했을 때 유력한 국방부 장관, 국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이라고 아직 상무부 장관 발표는 안 되지만 이라고 얘기됐었던 그 어떻게 보면 전문 분야의 사람들을 근거로 해서 전망했었던 전망들이 사실은 지금 보면 과연 그런 전망이 의미가 있을까 할 수 있을 정도의 내각 인선이고요. 그만큼 사실은 7개월, 6개월 전에 전망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게 차기 트럼프 2.0 행정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훨씬 더 불확실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불확실성 이전까지만 해도 그 국제질서 미중 관계를 보면 아까 몇 번 말씀드린 세 가지 축이었습니다. 전략적 디커플링, 디리스킹이 아니고 전략적 디커플링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기술 억제도 기술 통제도 기본적으로 전방위 기술 통제 바이든이 했었던 것처럼 아주 좁은 분야의 안보와 직결된 기술 통제가 아니고 모든 기술 수출 통제를 하겠다는 게 오브라이언 얘기였고요. 그러면서 매트 포틴저나 엘비치 콜비나 라이트하이저 모두가 전방위 기술 통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세 번째는 그 국방 분야에서도 그 우리 크리스토 밀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맥시멈 프레셔를 얘기했고요. 오브라이언도 마찬가지고 맥시멈 프레셔를 얘기하면서 모든 전략 자산을 아시아로 옮기겠다라고
라고 하면서 기존의 필리핀이나 타이완과의 군사훈련, 합동훈련을 포함해서 압박을 최대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크리스토퍼 밀러나 그 오브라이언의 이야기였는데 과연 그것들조차도 그러한 전략적 방향성이 우리 트럼프 2.0에서 실질적으로 현실화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전망하는 것들이 지금의 내각 인선들을 봤을 때 아까 우리 그 천효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트럼프의 개인성과 독단적 리더십이 어떻게 어떤 거래들을 스스로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지 이것들이 굉장히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동맹국들이 더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거, 더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고 최근에 유럽에서 보면 트럼프 혼란 신드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어떻게 트럼프 시대를 대응해야 할 건지 독일에서는 이제 GDP 1% 정도의 손실이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처럼 앞으로 트럼프 2기에 초래될 수 있는 혼란에 대비해서 어떤 전략을 해야 될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섣불리 협상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워낙 불확실성이 높으니 아주 구체적인 전략이 있지 않는 이상 전략 협상 테이블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제언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실질적으로 개인에 의존하고 있는 정책 스타일에 있어서 그런 불확실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오히려 그런 불확실성이 제기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뭐 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우리 바이든 정부에서 있었던 균열이라고 하는 데모크라틱 vs 오타크러시라고 하는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라고 하는 균열 구조가 사실은 굉장히 도전을 받으면서 러시아나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우리가 얘기했을 때 권위주의 축이라고 하는 국가들이 훨씬 더 거래 성사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 충분히 거래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바이든 정부 때까지는 없었던 어떻게 보면 전략적 우위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초래될 수 있는 국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건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독자적으로 이 큰 틀의 질서 방향이라고 하는 것, 변화라고 하는 것들, 그것이 초래하는 도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큰 틀에서 보고 장기적으로 보는 것, 그러면서 조금 안정적으로 우리가 트럼프 정부 시기에 어떠한 불확실한 어떠한 돌발적인 정책이 나올지 모르나 그러한 돌발적인 정책이나 엄청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큰 틀에서 독자적인 안정적인 전략적 로드맵을 갖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뭐 한미동맹도 마찬가지고요. 한미동맹도 우리가 여전히 한미동맹이 건재하다. 여전히 국제주의가 유지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보다는 과연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이 장기적 관점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지금의 국제질서 변화에서 한국이 시큐리티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술적 우위나 경제적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이 국제질서의 변화 환경에서 중요한지를 사실은 굉장히 큰 틀에서 독자적이고 안정적인 구조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미동맹도 수단이다라는 인식을 갖는 게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중요한 축이고 이긴 하지만 한미동맹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한미동맹도 국가의 장기적 관점에서 안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경제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다른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차정미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조영진 이화여대 교수님 토론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조영진입니다. 저는 사실 전공이 통상법이라서 사실 앞서 발제해 주신 분이나 토론해 주신 차정미 교수님에 비해서 조금 더 약간 제한적인 시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선 최우선 교수님 발제 내용 굉장히 잘 들었고 이제 이 국가 안보 전략에서 시작해서 이제 점점 범위를 좁혀서 중국에 대한 정책, 동맹 정책, 그리고 뭐 군사 혁신 이런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아주 흥미롭고 많이 배우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분야의 문외한이라서 이러한 질문이 생기는 것 같긴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미국이 아무리 트럼프 얘기를 하지만 고립주의로 가는 것은 아니고
국제주의를 유지할 것이다. 근데 다만 그 안에서 선택적으로 관여할 것이다. 이것을 대전제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또 특히 미국의 가장 큰 목표는 중국 견제이기 때문에 아시아에 대한 이런 아시아 지역이 미국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우선순위에 있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예전에도 이제 뭐 방위비 증가를 요구했고 또 분담금도 이제 증대시킨다고 하고 있고 또 유럽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유럽에 대해서는 아직 뭐 방위비 얘기는 없는 것 같지만 군사비 증대를 방위비 분담보다는 군사비 증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걸 봤을 때 그러면 과연 유럽에 대한 미국의 태도와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사실 제가 보기엔 큰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은 이 동아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의 위치를 갖는 것이냐, 그만큼 중국 경제가 중국에 대한 견제가 미국의 최우선순위에 있느냐, 그게 저는 조금 제 눈에는 문외한으로서의 제 눈에는 조금 모호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고립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좀 추가적인 설명이나 뭐 답변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허윤 교수님의 발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트럼프 2기의 통상 정책에 대해서 제일 많은 관심을 갖는 게 뭐 칩스 액트 아까 말씀하신 IRA 정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컸고 그거는 사실 그 미국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염두에 두고 한 투자가였던 것인데 갑자기 이런 투자를 그러니까 이 보조금을 전면 폐지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하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데 사실은 아까 허영 교수님도 말미에 살짝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이 물론 이 IRA는 굉장히 나쁜 법이다. 칩스도 별로다. 이런 말을 트럼프가 하긴 했지만 이것은 지금 연방 의회를 완전히 통과한 법률이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됐고 지금 연방 상원과 하원을 다 아우르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대통령 혼자의 역량으로 폐지가 될 수 있는 법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양원을 다 통과해서 뭐 개정하든 폐지를 하든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우리나라가 많이 투자한 그런 주가 주로 이제 그런 지역구의 상당수가 공화당 소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양원에서 폐지가 되고 없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그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법을 고치지 않는 한도에서 뭐 시행세칙을 고쳐서 조금 그거를 스트림라인 할 수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면 저는 이 보편 관세와 추가 관세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내용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10% 20%를 달하는 보편 관세, 60%의 추가 관세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한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법적 근거도 아마 있을 것 같고 어쩌면 그 관례로도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부담이 그러니까 이걸 뭐 경제적인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영향 판단에 앞서서 법적으로는 이거를 도입하기가 오히려 허들이 낮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됨에 있어서 이 물가가 높아졌다는 것, 이 고물가가 굉장히 큰 승리 요인이었기 때문에 이 관세를 높였을 경우에 이 보편 관세와 뭐 추가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따를 것이고 그러한 영향 평가를 봤을 때 과연 이거를 할 것이냐는 뭐 차제로 되더라도 일단 법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허들이 조금 더 낮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에 의해서 그럼 트럼프의 2기에서의 무역 정책, 통상 정책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할 때 저는 사실은 이제 저희 많이 했던 규범 기반 국제 질서, 규범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 무역 체제의 측면에서 조금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보편 관세나 추가 관세 이것을 이제 60% 관세를 그럼 중국산 물품에 일괄적으로 부과한다고 했을 때 물론 그것이 조금 이제 조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이거를 뭐 미국에 대한 그 안보에 대한 그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부과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 대해 아예 최애국 대우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법리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러한 것은 다자 무역 체제의 규범으로 보자면은 그 규범을 완전히 뒤엎는 행위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보면은 그 1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1920년대 각국이 이제 점차적으로 보호 무역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점점 높아졌고 수위가 그리고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을 시작으로 해서 점점 더 이
특히 미국 내에서 농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관세를 더 높여달라는 이 청원이 많이 와서 이제 스무탈리법을 통해서 다시 관세를 높였고, 그렇게 미국이 관세를 높이니까 이 미국이 쏘아올린 공이 확산되면서 주요 산업국들이 전부 관세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관세 정쟁이 시작됐고, 나중에 이제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잘못된 경제 정책, 통상 정책이 결국은 전쟁 발발의 원인이 되었다는 판단으로 하여서 그때 이제 그 연합국들이 모여서 만든 게 사실은 원래 ITO를 만들려 했으나 ITO는 만들어지지 않았고 게트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WTO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WTO가 그럼 이 가트와 WTO의 성과가 무엇이냐면은 일단 관세를 굉장히 많이 감축해서 이 시장 접근을 확대했고 규범을 확립했으며, 그리고 이걸 다툴 수 있는 분쟁 해결 기구를 했다는 건데, 만들었다는 건데, 사실 이렇게 다자무역 체제가 구축된 데에는 미국의 리더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저희가 그런 면에서 다자무역 체제는 굉장히 미국한테 크게 빚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이 앞서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망가뜨리진 않더라도 이것이 붕괴되는 거를 좌시하겠다는 건데, 이것이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보편 관세나 뭐 보복 관세를 봤을 때 10% 20% 정도로 보편 관세를 부과한다면은 뭐 EU나 뭐 브라질, 인도, 일본 정도 나라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보복 관세로 맞대응을 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럼 우리나라는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는 그냥 그걸 맞기만 할 것인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건 저희가 한번 다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영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님. 경희대학교 주재우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 세션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전망하는 건데요. 일단은 저희 이제 토론 시간도 시간 제약이 있는 것처럼 이제 트럼프도 시간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움직일 겁니다. 앞으로 4년 동안에 트럼프는 지금 메가를 실현시켜야 됩니다. 그 메가라는 전략 구상이 얼마나 원대하고 광대하고 범위가 클지 모르겠지만서도요. 일단은 미국의 위대함을 이제 다시 한번 이룩하겠다는 건데, 그 정의 개념도 아직 설정이 명확하지는 않지만서도 하여간 레토릭상으로는 메가를 이제 4년 안에 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각 인사 지명도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4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것이 다 속도전이 될 겁니다. 우리한테 방위 부담 뭐 압박부터 시작해 중국 문제에 대한 압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다 빨리빨리 움직일 겁니다. 그건 가능해진 게 미 의회도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석권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2025에서 얘기했다시피 내가 그 지명자를 우선 지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인수위에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구조를 만든 다음에 임명 그 상하원의 임명은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그 완결하자는 그런 이제 권고안이 또 프로젝트 2025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측도 이제 저는 거기에 근간해서 이제 움직일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굉장히 모든 게 다 발빠르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통하고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이 극히 드물 겁니다. 트럼프는 우리한테 뭐 아니면 도를 강요를 할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미 지난 연말하고 연초부터 유럽 28개 국가하고 그다음 캐나다, 일본 같은 경우 트럼프 2.0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미 다 트럼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트럼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하여튼 가급적이 다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전략 대응까지 지금 지난 한 10개월 동안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아직 무방비한 상태로 지금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점이 우려스러운데 중국의 이제 견제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중동 문제는 일단은 트럼프는 입버릇 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란만 잡아놓으면 된다. 지금 이 중동 사태 모든 문제가 이란의 제재를 해제를 했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것이다. 그에 대한 강박관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란에 또 제재를 할 겁니다. 그때는 우리 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죠? 우리 2017년도 겪었죠. 18년도에. 그죠? 이란 제재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은행 거래가 안 되니까 우리 자금 다 동결돼 버리고요. 그죠? 또 제 2탄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발빠르게 이에 대해서 대응 정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뭐 24시간 내에 전쟁을 종결하겠다고 하지만서도 항상 이번 유세 기간 동안에 입버릇 같이 한 게 I have a plan. 나는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대신에 이제 뭐 협상으로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 안보 분야에서 보게 되면 중국 견지에서 당연히 이제 그 최우선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동맹에 대해서 철저하게 의존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계산적으로 이제 트럼프는 움직이기 때문에 최소한 미국의 그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맹들한테 이 많은 부담,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담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비용을 축소시키기 위한 동맹의 기능과 역할, 성격을 다 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득과 실을 따질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보게 되면 한미 동맹의 성격과 기능과 그 역할도 이제 조정을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통상 분야에서 보게 되면은 프로젝트 2025에서도 이제 그 나바로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제기를 했는데요. 트럼프가 만약에 2020년도에 재선이 됐으면은 디커플링을 완전히 이루는 이제 그러한 전략 구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디커플링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꼭 실현시키라고 이제 그렇게 정책적인 제안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큰 변화는 앞서 허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히토류하고 에너지 자원 등등 분야에서 해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법안들을 상정하고 또 통과시킬 겁니다. 이미 바이든 바이든 행정부 시기 말기, 그러니까 미 의회 118기 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들이 수십 개 통과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그 법안들이 통과되고 미국의 에너지 원유 천연가스 재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히토리오도 이제 그 재생산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가동되려고 하면 아직 몇 년 남았습니다. 최소한 5년에서 7, 8년 정도 걸리는 프로젝트가 될 텐데요. 이게 순조롭게 돌아갈 때를 예상하는 겁니다. 근데 특히 히토리오의 그 생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채광, 생산, 그다음 가공, 그 과정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미국에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역시 상당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우리한테 전략적인 함의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당연히 이제 한 세 가지 분야에서 이제 압박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에 우리 전문가들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여러 기자분님들도 굉장히 바쁘게 돌아갈 겁니다. 트럼프가 막 던질 겁니다. 우선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이제 명확하게 표명해달라고 할 겁니다.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의 동맹국가라든가 참여국가들 중에서 보게 되면요. 중국 문제하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입장을 안 밝힌 나라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동맹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압박이 올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한미일 군사 관계가 강화되고 해서 다 좋은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트럼프 시기 때 미국하고 일본은 아까 군사적인 통합 얘기도 나왔지만서도 정말로 미일 군사는 인테그레이션 통합을 위해서 지금 수년간 동안 이제 노력을 해왔고요. 그 통합의 목표는 중국을 견제하고 그다음에 대만 유사 사태 때 공조를 하기 위해서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미일 삼국 협력이 앞으로 더 전진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그 숙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트럼프는 이제 아마 입버릇같이 이제 얘기한 게 동맹 국가들 중에서 누가 미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 것이냐. 그게 이제 밥 우드워드 책에 이제 화염과 분노에서 이제 종종 인용이 됐었죠. 그러면서 아마 트럼프가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이번에 러시아에 파병한 거고 관련해서 여기 아마 빗댈 것입니다. 북한은 저렇게까지 하는데 너희들은 뭐 하느냐. 아마 그런 압박도 들어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무기 판매를 굉장히 하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방위비 분담보다 이 부분이 더 걱정스러운데요. 과거에 선례도 있습니다. 2017년도에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아시아 순방을 했습니다. 필리핀, 일본, 대한민국을 방문했는데요. 이때 무기 세일즈를 했죠. 그때 문재인 정부 그 당시에 정말로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그 무기 구매 체결한 계약 금액이 사상 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2018년도까지 갑니다. 2018년도 이후는 하도 많아서 이제 보도가 안 나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실질적으로 구매가 다 이루어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될 텐데 하여튼 그렇게 무기 판매가 이제 그 압박이 들어올 텐데 트럼프도 이번 유세 기간 동안에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 버릇처럼요. 문제가 뭐냐면 바이든 시기 때 미국이 재정 조달이라든가 재정 예산 그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무기를 판매를 해야 되는데 바이든 시기 때 자기가 팔았던 만큼의 그 금액에서 반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메꿔야 된다고 그렇게 자주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담금 관련해서 문제인데요. 분담금 관련해서도 뭐 압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담금 문제는 우리 대응 문제와도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미국에 이제 레버리지가 있는 만큼 저는 이제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대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지피지기의 관점에서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거 대중국 견제 전략에서 미국의 입장하고 전략 구상은 이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동맹에 의존해야 될 수 있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동맹 구조 속에서는 또 한미 동맹이 또 최고입니다. 그건 미국 측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지역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미군한테 도움이 되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거대한 군사 규모를 가진 나라도 없고 그다음에 지난 몇십 년 동안 미국의 작전 전략 개념상에서 우리와 호흡을 맞춘 나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굉장히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미국이 여기서 뭐 방위 분담 인상을 위해서 뭐 주한미군을 뭐 감축시킨다 하라고 아마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전략적 손실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 강대강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대만 문제 관련해서 이제 전략적 명확성이 이제 채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 모호성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한테 발휘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그만큼 감소됩니다. 그다음에 분담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중국은 내심 웃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사회가 분열할 겁니다. 미국 사회가 분열하면 그거는 중국이 영향력 공작하는데 아주 좋은 먹잇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우리한테 많은 것을 이제 던질 텐데요. 많은 도전 과제를 던질 텐데 그때마다 우리 사회는 또 분열할 겁니다. 가령 사드 배치 때, 그다음에 AIB 가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었는데 이럴 때 이제 또 중국이 이제 또 파고들 수 있는 또 틈새가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하고 또 미국하고 이제 이 부분에서 또 같이 정보 공유를 하고 같이 대응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재호 교수님. 네. 오늘 세 분 토론자의 토론을 들으셨는데 우선 두 분 발제자 분들께서 우선 세 분 토론자들이 제기한 질문, 코멘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제가 플로에다가 기회를 드리겠는데 우선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사회적으로서 하나씩 질문을 좀 드린다면 우선 무슨 경제부터 제가 좀 허영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린다면 지금 제일 큰 걱정이 IRA, 칩스 액트 이런 거가 어떻게 되느냐, 관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지금 제기한 것 중에서. 그런데 우리가 한미 FTA를 체결하고 있는 나라에도 트럼프가 하게 되면 할 수 있지만 한미 FTA에 위반해가지고 그걸 보편 관세든 아니면 거기서 더 보편 관세 이상의 관세를 매기고 하는 거 이거는 FTA 체결이 안 돼 있는 나라한테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일지 모르지만은 일단 우리는 FTA라는 게 있어가지고 서로 이미 특별한 관세든 비관세든 우리는 어떤 스페셜 어레인지먼트 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이 한미 FTA라는 게 이를 막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우선 상식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게 우리 미국의 우리 기업들이 IRA 칩스 액트에
혜택을 보는 우리 기업들이 대부분 투자한 지역이 공화당이 당선된 지역구인데 지금 하원에서 상원은 뭐 그래도 저 의석 차이가 좀 나지만은 53대 47인가 그렇죠. 근데 하원은 지금 거의 뭐 몇 석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인데 여기 우리가 우리 기업이 투자한 지역의 하원 의원들이 그 지역구 이익을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자기 지역구의 일자리 빼앗길 그런 법안 개정에 찬성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 우리가 믿을 구석이라는 게 그건데, 그게 어떻게 보는지 그걸 하나 제가 우선 허 교수님께 하는 말씀, 질문을 추가를 드리고, 나중에 답변하실 때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우선 교수님께는 제가 아까 주진우 교수님이 이제 우리가 중국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 압력을 받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정부 마지막 문재인 대통령 방미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하고 공동성명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을 중시한다. 나는 정확한 표현은 나중에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대만 해협에 대한 우리 입장 표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문서로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해가지고 작년에 워싱턴 선언이나 워싱턴 선언 같은 데 보면 대만 해협에 관해서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간 나는 표현이 들어간 걸로 기억나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대만 해협의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평화 안정 유지보다 더 강한 표현을 사용했는데 우리가 이보다 더 대만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표시할 여지가 있나 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최 교수님부터 답변해 주시겠어요? 우선 세 분 토론 감사드립니다. 차정미 박사님께서 이게 국제 질서의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 좀 불확실하다. 이게 여전히 이제 견해이신 것 같고 특히 고립주의적인 위험 요소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트럼프가 스스로 이런 불가예측성을 자기 무기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구체적인 조치나 어떤 거래적인 어떤 협상을 할 때는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겠지만 기본적인 큰 정책의 방향을 저희들이 아마 예측하는 그보다는 훨씬 더 아마 조금 더 저희들이 예측할 가능성을 더 높이 가지고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고립주의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가진 생각도 중국이라고 하는 적을 어떻게 해서든지 견제하기 위해서 아시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강한 커밋먼트를 해야 된다는 건 일기 때부터 철저한 생각인 거죠. 전면적인 고립주의는 아닙니다. 근데 유럽 같은 국가에서 좀 빠져나가고 싶었던 생각이 강했던 건데 그게 전반적인 그 내부의 국제주의자들이 가진 생각이나 특히 인게이지를 했을 때 유럽에서 크게 손해볼 거 없다라는 계산 그리고 더군다나 러시아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빠져나가는 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거고 저는 그런 판단이 사실상 상당히 오래 갈 거라고 봅니다. 굳이 빠져나갈 이유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7만 명 정도 군대를 주둔시키는 데 들어가는 일부 비용은 있겠지만 사실상 러시아하고 직접 충돌의 위험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전략적인 좀 신중함을 갖게 되면 그 상황에서 그런 충돌의 리스크나 코스트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지도력을 발휘하거나 전반적인 글로벌 이슈들을 끌고 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실은 동맹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통주의적인 사고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루비오나 월츠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전통주의적인 국제주의자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지금 진용도 사실상 그렇게 일방적으로 미국 우선주의자들로 채워져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두 사람이 정책을 아마 구체적으로 입안할 거고 그걸 아마 대통령이
일정 정도 최종 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칠 거라고 생각하고 가장 큰 변곡점은 사실은 미중 관계에서 2017년에 사실 양당 간에 상당히 강한 합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걸 포용 정책에서 견제 정책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건 굉장히 과감한 정책적인 선택입니다. 트럼프가 그걸 하면서 본격적으로 미중이 이제 세력 경쟁으로 들어가는 시기를 맞았는데 이번에 만약 제 예측은 조금 더 광범위한 형태의 디커플링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거는 굉장한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사실은 만들어내면서 투자 부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고 저는 양국 간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그런 과정의 뒤에 있는 동기는 단순히 일자리나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한다든지 무역 수지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뿐만 아니고 사실은 중국을 리타드 시키겠다고 하는 굉장히 강한 전략적인 동기가 뒤에 있기 때문에 저는 추진력이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상당히 강한 형태의 디커플링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서 이제 그게 아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으로 또 한 번 저희들한테 아마 인식되지 않을까 싶은 게 제 기본적인 어떤 전반적인 상황을 보는 시각이고요. 그다음에 조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는 유럽과 아시아에 똑같이 동맹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유럽은 기존의 동맹이었고 그걸 관리하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아에서는 사실상 동맹을 훨씬 더 지역화된 동맹으로 양자 동맹도 발전시키고 소다자 형태로 새로운 형태의 여러 가지 연합들을 점진적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장 중국이 임박한 위협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군사 동맹을 다자로 형성할 만한 동기를 가진 국가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거를 기반을 다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군사적으로 특히 해군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건 그거는 지상전 중심의 유럽 전장을 염두에 둔 게 아닙니다. 아시아 전장을 염두에 둔 거고 또 미래에 중국하고 대만 해협을 특히 중심으로 해서 교전이 붙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무기 체계들, 그다음 새로운 포스처, 특히 해병대나 지금 육군 전력은 대부분 사실상 중국하고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육군은 장거리 사실은 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해병대는 해상에서 전반적인 그 해양 방어, 해양 거부 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자기의 기본적인 미션이나 사실 군 구조도 변화시키고 있는 상황. 상당히 큰 어떤 군사 혁신이나 군사적인 변화 과정, 그다음에 전반적인 리밸런싱도 서서히 유럽이나 중동으로부터 아시아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순위는 지금 확실하게 아시아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고립주의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주 교수님이 한미동맹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가장 큰 우려 사항입니다. 사실은 미중 관계가 격화되면서 한국이 특히 경제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게 첫 번째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생각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아마 한미동맹 유지 자체가 저는 저희들의 아마 정책적인 태스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우선 트럼프 개인이 수차례에 걸쳐서 단순히 거래적인 관점에서 한미동맹에서 부담을 더 지우겠다는 정도 수준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전략적 가치에 대한 한미동맹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중국을 중심으로 한 밀리터리 포스처가 현재 굉장히 강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일종의 애노말리처럼 북한을 사실 억제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숫자의 군대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전략가들도 그렇고 트럼프도 상당히 그런 전략적인 관점에서 한미동맹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문제에서 사실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동맹이 한국이 과거에 중국의 영향권 하에 있던 약소국이 아니고 이제는 주요국으로 성장해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특히 방위산업 능력에 있어서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는 국가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게 필요하고 사실상 또 가장 저희들이 늦춰져 있는 게 지역화된 동맹으로 발전되는 과정은 일본에 비해서는 훨씬 뒤처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정 정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 마지막으로 천수성님이 말씀하신 그 대만에 대한 입장은 저는 더 이상의 입장 표명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부적으로 아마 전략적 위헌성과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들한테 정말 필요한 부분은 모든 걸 다 터놓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성결적으로
저희 기지에서 공군력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사전 조율은 내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시간이 7분밖에 안 남았는데 허 교수님 한 3분 내에 3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얼마 전에 도널드 트럼프가 그 UFC 경기장에 갔습니다. 일론 머스크하고 UFC 회장했던 데나 화이트하고 저는 도널드 트럼프 보면 항상 이종 격투기 선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급에 관계없이 상대를 링 위에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링 위에 올라가고 가고 싶지 않지만 올라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준비를 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많은 정책들이 완전히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행을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제 많은 정책들을 이제 막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빨리 이 과정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참여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그런 어떤 국면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저는 폐기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맺은 수많은 그런 FTA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그런 FTA이기 때문에 다만 워낙 한국에서 무역 흑자를 많이 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자동차에 관한 원산지 규정이라든가 USMCA에서도 지금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손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정을 거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IRA하고 칩스 액트는 좀 미국 내에서의 위치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IRA는 원래는 전형적인 어떤 민주당의 아젠다를 뭐 반영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뭐 합의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이름을 인플레 감축안으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IRA에 대해서 트럼프가 가지는 것은 기후 변화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사기고 또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사실은 미국인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 고물가의 주범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화석연료 또 생산을 많이 늘려서 미국인들의 비용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칩스 액트하고는 조금 다르고 상대적으로 칩스 액트에 기반해서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는 유리하나 최근에도 보조금 지급이 연기되고 있고 또 도널드 트럼프의 성향상 왜 미국 기업과 꼭 같은 그런 조건의 보조금을 지급하느냐는 저는 분명히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축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시다시피 미시간, 오하이오, 뭐 조지아, 켄터키 다 우리 기업들이 나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다 공화당 강세 지역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미국에서 지금 우리 기업들 나가서 지금 만드는 일자리가 20만 개가 넘습니다. 넘고 세금도 많이 내고요.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의 이 생산 능력, 미국 내의 생산 능력을 획기적으로 지금 한국 기업들이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국의 그 해당 주지사, 연방 하원 상원 의원들 그리고 노조 그리고 한국 제품들을 쓰는 소비자 단체들과 연대해서 오히려 바름업으로 그 지역에서 워싱턴 캐피털 힐을 상대로 또는 백악관을 상대로 해서 말이나 글이나 여러 가지 SNS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정책의 어떤 일관성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또 한국 기업의 수출과 투자가 미국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관세 말씀하셨는데 관세는 미국 헌법상 의회에 속하는 권한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행정부처로 거의 넘어왔습니다. 가령 잘 아시다시피 그 뭐 1917년 적성국법이라든지 예를 들면 적성국으로 규제를 한다든지 하면 또 30년대 관세법 아시다시피 338조 같은 경우 미국 제품이 차별을 받으면 관세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그리고 62년 무역확장법이죠. 232조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관세 부과할 수 있습니다. 74년 무역법 122조 하면 미국이 무역을 인해 가지고 경상수지 적자를 많이 보면 거기에 대해서 50%까지 관세 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77년
국제경제 비상수권법 상대국이 이 나라에 대해서 외교 안보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비상 상태가 발생했을 때 얼마든지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전부 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의회를 거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보편 관세나 관세 쪽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트럼프 2기 시대가 제기하는 도전의 그 본질 이런 걸 이해하는 데 저는 좀 도움이 된 그런 저 시간이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어떤 해법을 마련해야 될지 뭔가 방향성 이런 거를 제시하는 그런 저는 좋은 토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하고 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뭐 앞으로 지금 점진적으로 다 형태를 가지고 갈 텐데 그 과정에서 우리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인맥도 동원을 하고 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그 지역구의 정치인들도 다 동원을 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제해 주신 두 분 교수님 그리고 토론해 주신 그 세 분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 긴 시간 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